살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하필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 첫 만남은 어쩌면 너무 평범했다. 큰형님 아들 결혼식이 있는 날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친척들은 다소 어색한 미소로 서로 인사를 건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시댁 쪽 행사라 그런지 입가에 웃음조차 신경 써야 했고 어디 앉아야 할지도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종종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러다 그가 등장했다. 누군가를 데려온 것도 누군가를 따라온 것도 아닌 듯 혼자였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엔 익숙한 거리감과 약간의 지루함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짙은 향수 냄새가 어깨를 타고 흘렀다. 정장 사이로 드러난 목선엔 시간이 묻어 있었고 깔끔한 구두 끝엔 바쁨이 없었다. 그냥 멋있다는 감정도 아니고 궁금하다는 호기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묘한 느낌. 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다. 식이 끝난 뒤 연회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는 내 맞은편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건조한 표정으로 물잔을 입에 댔다. 그제야 형님이 말했다. 아, 저 사람 막내 도련님이래. 큰형님 쪽 사돈의 막내 동생이라나. 이름은 도준. 나보다 한두 살 어린 듯 보였지만 말투나 분위기는 나보다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였다. 나는 접시를 들고 일어나며 그를 힐끔 봤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날 봤다. 명백하게. 웃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단지 본다. 그 남자의 시선이 내 목선을 지나 쇠꼬를 타고 내려가는 듯 했다. 아니, 내가 착각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눈빛에 한 번 닿은 뒤로 나는 더는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괜히 거울을 들여다봤다. 머리는 괜찮았나, 립스틱은 번지지 않았나, 목선엔 주름이 너무 졌던 건 아닐까?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든 사람. 그게 도준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가 같은 가족 행사에 얼굴을 비출 일은 많지 않았고 형식상으론 사돈이라는 이름 아래 연결된 먼 친척.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다음은 추석이었다. 형님 댁에 온 가족이 모였고 나도 남편과 함께 형님 댁으로 향했다. 긴장된 표정의 조카 며느리와 어색하게 웃는 조카들 틈에서 나는 괜스레 주방 일을 도맡았다. 그런데 그가 또 왔다. 느지막이 느릿한 걸음으로. 역시 혼자였고 양손엔 고급 와인 2병이 들려 있었다. 형님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아, 도준아. 넌 항상 타이밍 좋게 나타난다. 도준은 웃으며 와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쪽을 보며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누나라는 말이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설레는 단어처럼 느껴졌다. 점심을 다 먹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여자들은 설거지를 나눠하며 쑥덕거렸다. 나는 일부러 형님에게 말했다. 형님, 저 와인 하나는 안 따죠? 밤에 따야 제 맛이에요. 형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밤에 조용히 한 잔해. 안주도 준비해 줄게. 그리고 그날 밤 거실 한쪽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그와 단둘이 와인을 마셨다. 처음엔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다. 서울은 어떤지, 요즘 뭐 하는지, 취미는 여전한지. 그런데 두 번째 잔을 넘기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유난히 내 손을 자주 받고 나는 자꾸 그의 입술로 시선이 갔다. 웃으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말 끝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내 잔을 채워주며 낮게 말했다.
오늘따라 누나가 다르게 보여요. 그 말에 나는 들고 있던 잔을 살짝 놓을 뻔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잔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너도 오늘따라 어른스러워 보인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심장은 분명히 아주 크게 박동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잡지도 않았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엔 분명 다른 온도가 흘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졸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 마음속엔 수없이 많은 문이 열리고 있었다. 어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어떤 문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문 너머엔 도준이 있었다. 사돈의 남자. 금기라는 단어가 붙는 관계.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기란 단어는 그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이 시작이 아니라는 걸. 이미 오래전 나도 모르게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끝이 아니라는 것도. 그날 이후로 내 안의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남편의 말에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리되지 않은 머리로 습관처럼 아침을 맞이하던 내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새벽이면 입술선을 한 번 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손끝으로 머리를 다듬었다. 굳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거울 속 내 얼굴은 자꾸 그를 의식한 듯 생기를 띠고 있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처럼 다른 공기를 살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도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나, 혹시 다음 주 금요일 괜찮으세요? 짧고 정중한 문장. 그런데도 나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 처음엔 대답을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둘러대며 나는 밖으로 나왔다. 장소는 반포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내가 예약한 것도 아닌데 테이블 위엔 촛불이 놓여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도주는 늘 그렇듯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줬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나예요? 왜 나를 불러냈어요? 그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누나랑 마신 와인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잔을 들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점점 짙어졌고 침묵마저도 설렘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꽤 늦어 있었다. 계산을 마친 도준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근처에 괜찮은 라운지가 있어요. 술 한 잔만 더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미 나도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라운지는 어두운 조명에 작은 창문이 있었고 창밖으론 한강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우리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그의 손이 처음으로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 손을 감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거절하면 나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입술을 열었다. 나도 그날 이후로 자꾸 당신이 생각났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턱을 감싸 올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닿았다. 거절도 망설임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술잔을 나누던 우리는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그의 손길이 내 허리를 감싸며 나는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나 혼자 조용히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보며 손끝을 매만졌다. 아직도 그의 손이 닿아 있는 듯 열기가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땐 남편이 자고 있었고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다. 조용히 옷을 벗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나를 바라봤다. 뭔가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눈빛도 입술도 어쩌면 온몸의 온도까지도. 우리는 그날 이후 조심스레 연락을 이어갔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우연처럼 맞춰지는 타이밍이 있었다. 서로가 일부러 시간을 만든다는 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주는 이렇게 말했다. 누나, 혹시 주말에 같이 어디 좀 갈래요? 바람 좋은 데가 있는데.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단지 그의 차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 마음을 맡겼다. 도착한 곳은 남양주의 한 고요한 펜션이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산자락 아래 창문 밖엔 소나무가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와 마주 앉았고 그는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누나, 지금 멈춰도 돼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도 돼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여기까지 온 거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순간 그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온몸이 나를 감싸며 더는 멈출 수 없는 밤이 시작됐다. 그 방 안의 시간은 너무도 느리게 흐르면서 동시에 너무도 빠르게 타올랐다. 그의 손길이 입술이 숨결이 닿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사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여자와 남자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언젠가는 들키게 될 수도 있고 더 깊어질수록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도준이 나를 보는 눈빛 속엔 어떤 계산도 어떤 후회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원하는 욕망만이 있었다. 나 역시 그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기 전 그는 담요를 감싼 채 내 옆에 누워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겼다. 누나,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작게 웃었다.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너랑 있고 싶어. 그렇게 말한 내 입술엔 아직도 그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고 느껴졌다. 오래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정이 다시 내 안에서 숨쉬기 시작했다. 펜션에서의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자주 원하게 됐다. 주말마다 나를 기다리는 그의 메시지, 낮은 톤의 전화 목소리, 그가 보내주는 짧고도 진한 말들에 나는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러나 늘 그렇듯 현실은 언제나 조용한 틈을 노려 스며든다. 그 다음 주 수요일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온다며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자리를 갖자고 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곧장 깨달았다. 도준도 분명히 올 거라는 걸. 그날 나는 옷장을 몇 번이나 열고 닫았다. 어차피 친정 어머님 생신이라는 명분 아래 꾸밈을 티낼 순 없었다. 하지만 속옷은 아무도 보지 못할 속옷은 가장 은밀하고 매끄러운 검정 레이스로 갈아입었다.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앉아 있으면서 그 안엔 불타는 긴장과 설렘이 있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도주는 이미 와 있었다. 검정 셔츠에 단추 하나가 살짝 풀려 있었고 손엔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형님에게 생신 축하를 전했다. 그리고 내 쪽으로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짧게 눈이 마주쳤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엔 명백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보고 싶었다는, 그리고 지금 참아야 한다는.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웃고 떠드는 사이 나는 그가 보이지 않자 슬쩍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주친 건 화장실 근처에 기대선 그의 옆모습이었다. 무심한 듯 하지만 분명하게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뒤를 따랐다. 복도 끝 여자 화장실 앞,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팔을 잡았다. 누나, 5분이면 돼요. 여기 근처에 조용한 방 하나 있어요. 그 짧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도준이 데려간 곳은 식당 옆 건물의 한 룸이었다. 사전에 예약되어 있었는지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엔 아무도 없었다. 불을 켜자 따뜻한 조명이 켜졌고 단단한 나무 테이블과 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미쳤나 봐요. 오늘 누나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말 대신 그의 입술을 찾았다. 감겨오는 팔, 숨이 얽히는 입맞춤, 무릎에 기대 앉은 채 나를 끌어안는 그의 손길에 나는 힘없이 녹아들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 안에서 온몸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조용한 숨소리, 옷깃이 흩어지는 소리, 커튼 뒤로 스며드는 바깥 소음은 모두 흐려졌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얼른 떨어졌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찰나의 공포는 우리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도주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침묵했다. 하지만 내 눈은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형님이 내게 물었다. 어디 다녀왔어? 내가 얼른 웃으며 대답했다. 화장실이요. 너무 줄이 길어서.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길 바라며 물을 마셨다. 하지만 도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고 내가 그런 그를 볼수록 더 이상해졌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도준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다음엔 내 집으로 와요. 아무도 없는 평일 오후에. 답장을 쓰려는데 손이 떨렸다. 그러나 결국 나는 천천히 입력했다. 주소 찍어줘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평일 오후마다 남편의 일정을 미리 확인했고 도준의 집 근처엔 익숙한 듯 주차했다. 도준의 집은 한남동 고요한 언덕 위 창문이 넓은 고급 빌라였다.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그는 내 손목을 이끌 듯 잡아당겼다. 여긴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눈치도 예의도 가족이라는 외투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돈도 어른도 누나도 아니었다. 그저 남자와 여자였다. 침대 위에서, 소파에서, 샤워기 물소리 아래서 그와 나는 끝없이 서로를 탐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입맞춤, 숨죽인 신음, 허리를 감싸 안는 팔 안에서 나는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한때는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게 원함을 받던 여자였다는 걸. 그리고 지금은 그게 도준이라는 남자의 시선 안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만큼 마음속 깊은 곳엔 불안도 자라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들키면 이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나 스스로가 점점 그 생각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나는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를 위해 다른 모든 걸 조율하고 있었다. 남편의 회식, 시댁의 약속, 심지어 친구와의 점심까지도. 도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불안한 균형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도 도준의 집이었다. 오후 2시, 나는 낯선 주차장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그의 빌라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항상 그렇듯 말없이 내 손을 이끌었고 향이 짙게 밴 셔츠 너머로 그의 체온이 전해졌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는 내 뺨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녹였다. 그의 숨결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올 때 나는 더 이상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었다. 한낮에 태양이 빌라 창문 너머로 내려앉았고 우리는 그 빛 아래 천천히 그리고 격렬하게 서로를 삼켜갔다. 그날은 유난히 그의 손길이 서두르지 않았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와 하나 되어 흐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샤워기에서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 가까이 다가갔다. 인기척은 사라졌지만 현관 카메라가 작동하는 붉은 불빛이 전멸했다 꺼졌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누군가 우리를 봤다. 당장 도준에게 말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곳은 프라이빗한 곳이고 출입 자체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기분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번 어머님 생신날 내가 도준이랑 복도에서 마주쳤다던데? 그냥 우연이겠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처럼 보였지만 나는 문자 하나에 식은땀이 났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가 결국은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다.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군가 본 걸까?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 하지만 그날 이후 도준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하루 한 번이던 전화는 이틀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그의 말투도 조심스러워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갔다. 우연인 척 커피를 건넬 타이밍을 잡기 위해. 그런데 그때 도준이 로비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걸 보았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여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는 두 사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지? 저 여자는 뭐지? 그의 연인? 아니면 원래 연애하던 사람? 밤늦게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2번, 3번. 겨우 받은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오늘 좀 바빴어요. 미안해요. 나, 그 여자는 누구야? 오늘 같이 나왔던 여자.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냥 거래처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기 싫었다. 며칠 후 도준은 나를 다시 집으로 불렀다. 그날 밤 그의 품에서 나는 묻고 싶었다. 정말 나뿐이냐고.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 원하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누나, 이제 우린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나는 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어디든 당신과 같이 가고 싶어. 그게 지옥이라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도준이 진심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물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이상하게 내가 좀 달라졌어.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갱년기야, 나도 이제 그런 나이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도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나, 우리 잠깐만 시간을 갖자. 그 한 문장. 너무 단순한 말인데 심장이 무너졌다.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들킨 거야? 나 무슨 실수했어? 내 메시지는 답이 없었다. 그저 말없이 잠긴 상태의 창처럼 그의 연락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다. 거울 앞에서 눈가를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어디까지 와버린 걸까?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여자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내가 선택한 남자가 사돈의 남자였다. 다음 날 형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너 요즘 도준이랑 자주 연락하지? 나도 좀 걱정돼서. 그 아이 요즘 이상하더라. 순간 숨이 멎었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 사이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곧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하고 싶어졌는데. 사라진 도준을 다시 찾기 위해 나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도준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이 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는 연락을 끊은 채 조용히 사라졌고 형님은 자꾸 나를 떠보듯 말끝을 흘렸다. 도준이 최근 많이 달라졌다. 요즘 누구 만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형님은 내 눈을 보며 은근히 말했다. 도준이 누굴 만나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닌 척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형님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도준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오래전 그의 명함을 지갑에 넣어두었던 게 떠올랐고 핸드백을 뒤져 다시 꺼냈다. 오후 3시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도준이 나타났다. 수트 차림의 그는 깔끔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망설이고 있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묻는 순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그를 붙잡을 듯 떨렸다. 도준은 내 앞에 앉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누나, 그날 형님이 저희 둘 나오는 걸 봤대요. 거기까지야 괜찮았는데 그 이후 자꾸 이상한 말들이 돌아요. 내가 유부녀랑 있다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진 몰라도 회사 쪽에도 들어갔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숨이 막힐 만큼 당황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니까. 도준은 이어 말했다. 누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전 지금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제자리도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내게 칼처럼 꽂혔다. 나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니. 아니, 난 더 많은 걸 감수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얼굴을 매일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내 친구들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거울 앞에서 이마의 주름을 지우기 위해 크림을 바르고 그 모든 게 도준을 향한 감정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혼자 살아남겠다고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보다 더 앞선 감정은 그리움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도준아, 나 여자로서 살고 싶었어. 그냥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시댁 며느리도 아닌 그런 이름 없이 한 남자의 눈에 여자로만 남고 싶었어. 너랑 있으면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나한테 돌아와줘. 그 말에 도준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누나 미안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됐다. 그날 밤 도준은 내게 호텔방을 예약해 두었다며 주소를 보냈다. 도심 한복판의 고급 호텔, 넓은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넘실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나를 껴안았고 나는 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안에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이 내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올 때 나는 더 이상 무엇도 참지 않았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침대 위로 눕혀졌을 때 도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더 깊이 내 허벅지를 훑었다. 숨이 멎는 듯한 전율 속에서 나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감쌌다. 더는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 밤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를 탐했다. 이불 위, 창가 앞 욕조 안, 그리고 다시 침대 위에서. 그가 내 몸을 안고 속삭였다. 누나,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나도 그래. 널 모르는 순간은 다시 못 돌아갈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눈을 떴을 땐 현실이 다시 다가와 있었다. 형님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고 남편에게서도 메시지가 있었다. 어디야? 오늘 저녁에 어머님 댁 들른다더니 왜 연락이 안 돼? 나는 뻔한 거짓말을 이어갔다. 친구랑 있었어. 폰을 꺼놔서 미안해. 하지만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형님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요즘 도준이랑 자주 연락하나 봐. 걔가 누굴 만나는데 나도 좀 알려줘. 그 말이 농담이 아닌 걸 나는 직감했다. 형님은 이미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누군가에게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모든 걸 끝내고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대로 나를 위해 살든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도준을 원했다. 죄책감보다 강한 욕망,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내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날 밤 도준에게 마지막처럼 말했다. 이제 숨지 말고 정면으로 나한테 와.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도준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럼 모든 걸 걸고 누나한테 갈게요. 이제 정말 우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더없이 선명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누구에게 들키든 상관없었다. 나는 여자로 살아있었고 그가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누군가에게 완전히 목격당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은 그렇게 다가왔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도준은 외부 미팅이 끝났다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지금 올래요?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나랑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준비해둔 향수, 검은색 원피스, 안에 입은 은밀한 실크 슬립까지. 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다. 차를 몰고 도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마음도 그와 닮아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나를 안았다. 말없이 숨소리만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 키스를 나누며 벽에 몸을 기대고 숨죽인 채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다. 옷은 금세 흩어졌고 몸은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타고 내려가며 속옷을 밀어내자 나는 숨이 끊기는 듯 눈을 감았다. 거실 소파 위에서 시작된 입맞춤은 침대까지 이어졌고 시트 위로 번지는 우리의 열기엔 더 이상 정당성도 이유도 필요 없었다. 한참을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고 땀에 젖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준은 벌떡 일어나 바지를 주워 입었고 나는 담요를 두르고 창가 뒤에 몸을 숨겼다. 인터폰 화면을 켠 도준의 얼굴이 굳었다. 화면 속엔 형님이 서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달려왔는지 얼굴이 붉었고 손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곧 들려온 형님의 목소리. 도준아, 안에 있지? 문 열어봐. 내가 누구랑 있는지 내가 똑똑히 봤어. 다시는 날 속이지 마. 그 말에 나는 시트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다. 끝났구나. 들킨 거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그 모든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다. 도준은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나 지금 나갈 수 없어요. 누나가 먼저 나가야 해요. 여긴 위험해요.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두 다리는 떨렸고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창문 밖에선 형님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너 유부녀랑 바람났지? 나 사진 다 찍었어. 엄마한테도 말할 거야. 도련님이 우리 집안 망치고 있다고. 그리고 몇 분 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형님은 떠난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다. 도준은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누나, 괜찮아요. 내가 다 막을게요. 나 혼자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걱정 말아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고 그저 욕망이 아니었다. 이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너무도 깊이 들어와 버린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려 운전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도서관에 갔다 왔다고 둘러댔고 형님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시댁 단톡방에 형님의 글이 올라왔다. 도준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내용.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말투와 분위기만으로도 나는 곧 이 모든 소문이 퍼즐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야, 우리 도련님이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너 혹시 도준이랑 무슨 일 있었니? 평소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거짓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도준은 여전히 내게 전화했다. 누나, 우리 당분간만 연락 끊자. 내가 정리할게요. 모든 걸. 그 말은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로 들렸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멀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번엔 그가 떠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건 하나의 고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숨기지 않았고 내 손을 잡고 있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나를 먼저 숨겼던 그였기에.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시댁 가족 모임에서 도준과 다시 마주하게 됐다. 모두의 시선이 날카롭게 박히는 가운데 도준은 내게 다가와 잔을 건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누나, 다 버릴 준비됐어요? 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이 남자, 나를 위해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역시 지금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아내로, 며느리로 살던 지난 날을 버리고 오직 여자로서의 내 삶을 택한 건 나였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도준과 나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다. 이대로 도망치자는. 어디든 우리 둘만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모든 게 다 들통났다는 안도감이 들 만큼 오히려 마음은 담담했다. 이젠 누가 뭐라든 무슨 눈빛을 보내든 숨길 필요가 없었고 감출 의지도 사라졌으니까. 도준은 진심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누나, 우리 떠나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데서 다시 시작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도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나는 이미 이 남자의 품에 너무 오래, 깊이, 익숙하게 안겨 있었으니까. 우리는 같이 떠나기로 했다. 도준이 예약한 비행편 부산으로 향하는 저녁 열차. 그 이후 배를 타고 외딴 섬 리조트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도심과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고 둘만의 공간으로 도망치는 건 영화처럼 비현실적이지만 그만큼 강렬하게 우리를 이끌었다. 짐은 최소한으로 쌌다. 나는 5벌의 옷, 속옷,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오래된 향수 하나만 챙겼고, 도주는 서류 가방 하나와 여권을 넣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다. 서울역 플랫폼 출발 직전 기차 안에서 도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누나, 이제 우린 어디서든 부부처럼 살아도 돼요. 가족도 없고 시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작게 속삭였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숨을 쉬게 해줄 줄 몰랐어. 기차 안에서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허벅지를 쓸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짜릿했고 눈빛 하나로 우리는 서로를 자극했다. 숙소는 남해 외딴 리조트였다. 바닷바람이 창을 때리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리는 방 안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내 몸을 밀듯 끌어안았다. 오늘은 숨기지 마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벽에 등을 붙였고 그의 입술이 목을 훑고 손이 등 뒤 지퍼를 내렸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밀도의 입맞춤, 천천히 벗겨지는 원피스, 흘러내리는 속옷 위로 그의 숨결이 파고들었다.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 그의 앞에 서 있었고 도주는 그 모든 것을 삼킬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깊이 내게 들어왔다. 침대 위에서, 바닥 위에서, 그리고 욕조 안에서 우리는 여러 번 서로를 안았다. 뜨겁게, 집요하게 마치 서로가 서로를 다 태워버릴 듯한 열기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휘감고 내가 그의 등을 감쌀수록 내 안에서 여자라는 감정이 점점 진해졌다. 그 밤은 멈추지 않았다. 쉬었다 다시 안고 또다시 마주보며 깊이 박히고 눈을 마주친 채 서로를 삼키는 그 긴 여운 속에서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새벽이 되어 창문 밖이 밝아지기 시작할 무렵 도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누나, 우리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난 준비됐어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천천히 입술에 가져가 입을 맞췄다. 내게 남은 말은 이미 다 몸으로 전했으니까. 아침이 밝았다. 짐을 챙겨 리조트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형님, 심지어 내 친구까지. 모두가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아내, 며느리, 친구가 아니라 도준이라는 남자의 여자였으니까. 우리는 차를 몰고 더 깊은 해안도로로 향했다. 전화 없는 세상, 이름 없는 시간, 둘만 존재하는 공간. 그 안에서 도주는 나를 더 많이 원했고 나는 더 뜨겁게 그의 몸에 기대며 잠들었다. 낮에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고 밤이면 서로를 탐하며 시간을 보냈다. 욕망이 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유일한 순간. 그것이 바로 도준과의 시간이었고 그게 바로 내가 진짜 살아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다. 이 평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리란 것을. 도망쳤다고 생각한 순간 세상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아챈 누군가가 리조트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로. 파도 소리도 바람도 도준의 숨소리도 고요했다. 리조트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우리는 마치 세상이 없는 곳에 고립된 듯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엔 그가 내 등에 입을 맞추며 깨워주었고, 밤엔 내가 그의 입술에 남은 낮의 열기를 더 씹혀주었다. 도주는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나는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다. 더는 숨기지 않았다. 내가 그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여자가 된다는 걸, 그가 없으면 다시 전부 무너질 것 같다는 걸. 침대 위에서, 욕조 안에서, 창가 커튼 뒤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기억하려 애쓰듯 안고 또 안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리조트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준이 전화를 받았고 이내 얼굴빛이 굳어졌다. 누나 형님이 여기에 왔대요. 내 심장은 뚝 떨어졌다. 도망쳐 온 줄 알았던 세상이 결국 우리를 쫓아온 거였다. 문을 열고 나가니 저 멀리 리조트 입구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형님이었다. 단정한 트렌치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채 그녀는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씁쓸하게 웃었다. 숨었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하지만 은주야. 너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 말에 도준이 나섰다. 형님, 모든 건 제가 책임질게요. 은주 누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끌어들였어요. 그 말에 형님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엄마는? 내 형은? 그리고 내 조카들. 그 아이들이 알게 되면? 도주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새로 살 거예요. 누구의 가족도 아니고 누구의 죄인도 아닌 그냥 우리로. 형님은 한참을 말없이 우리를 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여기에 기자 한 명 올 거야. 말리는 척은 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 도련님, 은주씨. 진심이길 바래. 그 말과 함께 형님은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도준이 나를 안아 올렸고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다. 내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지만 도준은 조용히 말했다. 누나, 나랑 같이 여기서 떠나요. 더 깊은 섬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로.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현실을 회피하려는 미련한 도망이었단 걸.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도준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도준아,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내가 저질러온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 앞에 꺼내놓고 싶어.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이건 나의 선택이었어. 그 말을 들은 도준은 침묵했다. 한참 뒤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럼 나도 따라갈게요. 당신이 서 있는 그 현실 속으로.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다. 더 이상 불안도 후회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의 입술이 내 가슴을 지나 허벅지를 훑고 나의 깊은 안쪽으로 스며들 때 나는 울고 있었다. 기쁨인지 고통인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그것마저 조심스레 입맞춤으로 닦아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격렬하게, 집요하게 서로를 기억 속에 새겨넣듯 안고 또 안았다. 그 밤 나는 내 온몸으로 도준을 사랑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했다. 아무 감정 없이 끝난 결혼 생활이었다. 남편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체념처럼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뭘 했건 이젠 그냥 각자 살자. 그 말이 끝이었다. 도준도 가족들과 절연하다시피 관계를 끊었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다. 몇 달 후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나는 작은 커피숍을 열었고
도주는 근처에서 일했다. 우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밤이면 나란히 걷다 같은 침대에 누웠다. 누군가 보기엔 불륜의 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낭만이라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겐 그저 내가 여자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사돈의 남자였던 도준. 그 금기에서 시작된 욕망이 내 삶을 다시 살아있게 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때론 죄보다 깊고 용서보다 뜨겁다.